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홍정준입니다. 저는 현재 연세와병원이란 곳에서 수부, 손이랑 이제 팔꿈치, 어깨를 전문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흔한 통증이긴 한데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나중에 질문도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복장이 좀 너무 캐주얼한데 택시에다 짐을 놓고 내려서 옷을 못 가져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연구들을 보면은 1%, 전체 인구에서 1에서 3%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5천만이면은 뭐 3% 잡으면 150만 명이라는 환자가 있는 건데 적게 잡아도 50만 명.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흔한 질병이고 뭐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라도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쉽게는 그냥 간단하게는 엘보다. 저 엘보예요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치료가 좋은지, 그리고 수술은 꼭 해야 되는지, 뭐 또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증상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내가 엘보인지 아닌지 이거를 보려면 증상으로 거의 다 판별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게 팔꿈치 여기서 이제 바깥쪽이 아픈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 이쪽 주변으로 주로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서 눌렀을 때 아프고 또 하나는 이제 물건을 잡을 때 특히 손등이 위로 향한 상태에서 뭘 잡을 때 있잖아요. 물병을 잡거나 뭐 주전자 이렇게 따를 때, 그럴 때 많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테니스 엘보를 주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을 좀 보겠습니다. 뭐 증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생기는 건지 알아봐야 되는데 질병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 치료도 어떻게 하고 이게 질병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뭐 질병 경과라고도 하죠.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원인은 힘줄의 문제예요. 힘줄은 팔꿈치에 붙어 있는데 이 힘줄이 손가락을 펴거나 손목을 위로 이렇게 젖히는, 주로 신전이라고 하는데 이 신전의 역할을 하는 힘줄들이 이 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뼈에 붙으면은 여기서 내가 힘을 줄 때마다 뼈에서 일을 하면서 이게 힘을 받아서 장력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힘줄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이렇게 당겨지는 힘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쓰다 보면은 이 힘줄들이 일을 하면서 계속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손상이 되면서 오는 건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힘줄에 이제 급성이랑 만성염증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갑자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힘줄이 급성으로 손상, 급성이라는 게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뭐 오랜만에 이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힘줄에 염증이 생겨요. 그건 급성 염증이고 실제로 보면 이제 뭐 빨갛게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염증입니다. 그러면 이게 손상이 오는 건데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면은 처음에는 급성으로 오니까 애들이 막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빨개지면서 이거를 고치려고 해요. 염증 반응은 뭔가를 고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게 주로 염증 반응입니다.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제 세포들도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고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만성염증으로 가는데 만성염증은 말이 이제 염증이긴 한데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급성염증이면은 금방 없어지는데 만성염증은 애들이 이제 그 회복을 포기한 상태라서 원래 힘줄 조직들이 이렇게 뼈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일을 많이 하면서 손상이 돼요. 뭐 해진다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섬유들로 돼 있는데 이게 조금씩 올이 풀리면서 구멍이 생기고 약간 흐물흐물해져요. 근데 얘네들이 다시 돌아오지가 않으니까 그게 쌓이면서 이 범위가 점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뭐 술장에서 보면은 이게 조직 자체가 이렇게 건강하지가 않고 약간 흐물흐물하든지 아니면 우리 손에 이제 상처 생기면은 흉터가 지기도 하잖아요. 흉터 어때요? 좀 모양이 다르죠? 약간 이렇게 이쁜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불뚝 튀어나와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 염증이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 나중엔 결국 만성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게 치료가 잘 안 돼요.
만성으로 돼서 조직 자체가 변화가 돼서 이게 원래 조직과는 다르기 때문에 잘 치료가 안 됩니다. 또 이 테니스 엘보가 오랫동안 통증이 지속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경통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게 막 나와서 이게 신경통도 일으키기 때문에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검사, 이제 수술, 내가 증상을 알아봤고, 어떤 건지 알아봤잖아요. 이제 그럼 검사를 어떻게 하냐. 검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체 검사예요. 신체 검사라는 게 환자를 제가 의사가 직접 보면서 이리저리 만져보고 뭐 이것저것 시켜보는 거잖아요. 그거랑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환자의 이야기, 병력이라고 하는데 환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예를 들면 이제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뭐 커피도 만드시고 서빙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손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뭘 들고 다니니까 이 손목이랑 손 힘줄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 그래서 오셔서 저 팔꿈치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속으로 그러면 이분은 테니스 엘보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찰을 하는 거예요. 진찰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뼈를 한번 눌러봅니다. 뼈를 눌러보는데 여기 눌렀을 때 대부분 너무 아파하거나 그런 분들은 거의 확실해요. 또 하나 더 확실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팔꿈치를 쭉 편 다음에 팔꿈치를 쭉 펴고 그 다음에 손목을 위로 올리도록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누릅니다. 그래서 버텨보세요 하면서 손목을 위로 올린 채로 눌러보는데 이때 이 팔꿈치 쪽에 통증이 온다, 바깥쪽에 통증이 온다, 그러면 테니스 엘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추가로 검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엑스레이 기본 검사죠. 그 다음에 정밀 검사로 넘어가면 초음파나 MRI 등이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신체 검사랑 환자 이야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치료는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생각보다 이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치료를 하다 보면은 그런 말들을 자꾸 빼먹기도 하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1에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진다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말이 쉽지 너무 아픈데 어떻게 치료를 안 받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아무리 치료를 해도 다르게 얘기하면은 1에서 2년 동안 아플 수 있다는 걸 알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마음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쉬는 거.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건 이거예요. 아니 내가 일을 하는데 제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쉬어요? 라고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이제 저도 예전에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 그래서 일을 하시는 건 줄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일은 계속 하시되 취미 활동 어쩔 수 없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취미 활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취미 활동에서 뭐 내가 골프나 이런 라켓 운동, 뭐 테니스 이런 거 좋아하신다. 그럼 그거는 죄송하지만 조금 줄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니면 필수적으로 이제 집에서 요리하셔야 되는 분들도 요리가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요리도 조금 줄이시고 뭐 정 안 되면은 좀 이렇게 배달을 시켜서 드시던지 그런 식으로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약을 드시는 거예요. 약을 테니스 엘보는 만성일 경우에는 약 효과가 별로 없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급성이랑 만성 염증이 있는데 급성 염증에는 좀 약이 잘 들어요. 진통소염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성으로 바뀌면 조직 자체가 변성이 돼서 회복력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약 효과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이 좀 덜 들 수 있지만 급성기에는 좋고 또 하나 아까 신경통도 동반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경통을 좀 잡아주는 신경통 약들 예를 들면 이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에 쓰는 약들도 테니스 엘보 팔꿈치에도 쓰기도 합니다. 이제 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보조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얘기들은 주로 좀 간단한 치료들 그래서 뭐 주사 전에 이야기들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보조기도 많이들 쓰십니다. 보조기가 어떤 거냐 팔꿈치에다가 이렇게 차는 보조기 있잖아요. 그런 거 병원에서도 많이 처방을 합니다. 되게 좋은 보조기이고 효과도 좋을 수 있는데 문제가 좀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피부가 약한 분들은 피부 색이 변하거나 짓무를 수가 있어요. 이게 특정 힘줄을 딱 잡아서 거기에 압력을 걸어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힘줄에 힘이 걸리는데 그게 뼈까지 안 가고 그 중간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압력은 주면서 팔뚝에 차야 되기 때문에 그 찬 부위가 처음엔 괜찮은 것 같은데 몇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아프거나 거기가 실제로
피부가 죽기도 해요. 그래서 장기간 사용하기 힘들고 특히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면은 아파서 못 하십니다. 그래서 보조기는 좋기는 한데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체외 충격파, 물리치료, 뭐 운동 및 스트레칭 이렇게 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는 음파로 이렇게 땅땅땅 쳐서 주로 이제 힘줄이 붙는 자리, 뼈 이 끝에 해줘서 아까 만성염증인 경우에 회복력이 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아프게 다시 만들어서 염증을 일으켜서 좀 낫게 해주는 그런 기전을 기대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효과가 다 있진 않아요. 아쉽게도 안전하고 좋은 치료인데 50대 50 뭐 더 낫게 보일 수도 있고 근데 효과가 좋은 분들은 이거 몇 번 하면 다 좋아져서 이제 치료 안 하셔도 되는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해 보실 수는 있지만 이거를 효과가 없다고 5번, 10번, 20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 물리치료는 레이저 치료, 뭐 온찜질, 전기자극 치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할 수는 있지만 물리치료는 굉장히 안전한 대신에 효과가 엄청 좋진 않을 수 있어요. 주사에 비해서 아니면 수술에 비해서. 그래서 안전한 치료라서 얼마든지 하셔도 되지만 주가 되는 건 아마 쉬면서 물리치료를 받는 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 및 스트레칭 이거에 관심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운동이랑 스트레칭도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면은 제가 원심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원심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팔을 굽힌다고 하면은 여기 이두박근 팔뚝에 근육이 있죠. 이게 내 팔을 끌어당기면서 근육이 수축해서 짧아지는 방향. 이거는 원심성, 이건 구심성이라고 해요. 구심성. 그래서 나한테 가까워지는 그래서 근육이 짧아지면서 일을 하는 거는 구심성이에요. 죄송해요. 구심성. 근데 내가 팔을 예를 들어 무거운 걸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서 멀어지지 않게 내가 누굴 잡았어요. 근데 얘가 도망가려고 해요. 잡아서 얘가 나한테 끌어당기는데 자꾸 얘가 멀어져요. 근데 버티는 힘 있잖아요. 버티는 힘. 나한테서 멀어지는데 버티는 힘. 이거를 원심성 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할 때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나마 좀 효과가 더 좋은 거는 구심성이 아니라 원심성 운동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손목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손목만 움직일 수 있게. 손목으로 움직이시는데 손목을 잠깐 봐야겠네. 여기서 손목이 까딱까딱 움직이지 않는데 여기 물통이 하나 달려있죠. 물통이 달려있는데 이 물통을 손으로 잡고 들었다 놨다를 하는 건데 원심성이기 때문에 드는 운동이 아니라 내릴 때 버티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물은 남자의 경우에는 뭐 2kg 정도가 좋고요. 여자의 경우는 1kg 정도인데 이것도 무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거우면 절반으로 줄이셔도 됩니다. 남자 1kg, 여자 500g. 이렇게 해서 잡은 다음에 처음에 올렸다가 내리는 건데 올릴 때는 힘을 주면 안 돼요. 그건 구심성이기 때문에 올릴 때는 반대편 손으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내릴 때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버티면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힘줄이 근육이 늘어나는 방향인데 이게 천천히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5번씩 해서 3세트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테니스 엘보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 해보면은 확실히 이 운동이 제일 효과는 좋은데 처음에는 이 감이 잘 안 와서 어려울 수 있어서 뭐 배우고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두근 운동도 있고 뭐 시리악스 마사지도 있는데 이두근 운동은 어떤 원리인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이론이긴 하지만 손가락이랑 손목을 이렇게 위로 젖히고 신전 이 근육이 아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근육이 손가락이랑 손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팔꿈치도 굽힐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근육이 이렇게 팔꿈치를 넘어가서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힘을 주면은 이렇게 손을 굽히면은 여기 팔꿈치 굽히는 운동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하는 일이 아닌데 자꾸 쓰다 보면은 이게 편해요. 왜냐면 우리가 손가락이 가장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굽히고 손목 펴고 이게 가장 쉽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쓰게 돼요. 그래서 팔을 물건을 들 때도 주로 손가락에 손목 힘줄로만 하는 거예요. 팔꿈치 이 굽히는 힘줄을 잘 안 쓰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두근 운동을 하는데 이때 이두근을 주로 쓰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밴드 같은 거를 여기 팔목에다 걸어 놓고는 손가락이랑 손목은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굽히는데 이게 밴드라고 쳐봅시다. 그럼 이렇게 굽힐 때 이게 손이 하나도 힘이 안 들어간 채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릴 때 또 천천히 내려주시고 또 올릴 때. 그래서 이때 항상 저 보면 이제 손이 잘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누르고 있는데 힘을 주는데도 잘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두근을 활성화, 이두근을 우리가 만들어서 뭐 이렇게 아령 들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건 그런 건 아니고 활성화를 시키는 정도이기 때문에 살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리악스 마사지라는 건데 시리악스 마사지는 시리악스라는 분이 이분은 이제 도수치료 쪽에서 물리치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팔꿈치를 굽힌 때 손등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고 팔꿈치 굽히잖아요. 그래서 힘을 딱 주면 여기 근육이 하나 올라오는데 위팔 요근이라 그래요. 여기서 바로 밑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딱 내면 들어가는 홈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되게 아파요. 저도 여기 해보면 되게 아프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자주 손상된 힘줄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손가락 4개를 이렇게 딱 갈고리처럼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파요. 아픈데 시원하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살살 마사지하는 세게 할수록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제가 해보면은 너무 세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또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신경이 좀 아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살살살 이렇게 마사지 하면은 이렇게 풀어주듯이 여기 약간 들러붙어 있다.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은 조금 통증도 좋아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한 5분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5분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시면은 아마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치료, 물리치료 이런 거 다 끝났고 주사치료를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주사치료는 제가 이번에는 조금 포인트를 주사치료를 조심해야 된다는 쪽으로 잡았어요. 근데 이거는 주사치료에 대해서 주사가 나쁘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주사를 하실 때 주의해서 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잡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사치료는 아주 효과가 좋아요. 아주 효과가 좋은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재생주사, 그 다음에 뭐 염증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뼈주사 이렇게 두 개가 큰 카테고리가 약간 다릅니다. 뭐 모든 주사 그렇게 나뉘는 건 아닌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한쪽은 재생을 해주는 거고 한쪽은 염증을 좀 줄이든지 통증을 주로 줄여주는 쪽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줄여주는 쪽이에요. 근데 되게 좀 스테로이드 정말 많이 쓰고 진짜 좋은데 신기한 건 이게 왜 통증이 좋아지는지 아직도 그 기전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굉장히 안전하긴 하죠. 엄청 오랫동안 썼으니까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줄여주거나 통증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보면은 단기간 효과는 분명히 입증이 됐어요. 이거는 연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길게 대략 한 5에서 6주 정도를 봅니다. 단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맞고 나면은 처음에 한두 달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명확해요. 근데 52주, 그러니까 대충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비슷하다는 연구가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연구에서는 또 중간에, 그러니까 6주랑 52주 사이에 어떤 때는 좀 더 아프다는 분도, 그러니까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작용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정말 저도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한 번 정도, 2번 정도 하면은 환자들 만족도도 높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걸 반복해서 맞았을 때는 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부작용이 그리고 좀 심하게 생길 수 있다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서 제가 그거를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2번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반복해서 맞으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부작용들을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피부 탈색이나 얇아짐. 주사를 맞으면은 저한테 이제 환자분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보면 알아요. 스테로이드 썼는지 안 썼는지. 왜냐하면 딱 그 뼈 주사 그 놓은 부위가 피부가 주변보다 하얗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얇아져서 뼈가 좀 도드라져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스테로이드를 맞으셨군요.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대부분 1년이면 또는 2년, 길게 봐도 2년이면 다 없어져서 이건 일시적이에요. 근데 피부가 얇아질 수 있고 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으면 오히려 석회가 생기기도 해요. 이것도 원인은 뭐 정확히 밝혀져 있진 않지만 주사를 많이 맞으면 석회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싱병은 호르몬을 교란할 수 있는데 스테로이드 여러 번 맞으면은 내 몸에서 만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쿠싱병은 내가 만드는 스테로이드가 없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에 약간 교란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좀 제가 또 중요 표시를 해놨는데
그 힘줄이나 인대가 너무 많이 맞으면 한 번, 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 번은 맞으면은 이게 오히려 재생을 방해해서 그 회복력을 좀 떨어뜨려서 힘줄이 더 손상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부 얘기인데 꼭 알고는 계셔야 돼서. 그래서 권고는 뭐 최소 3주 간격은 뛰는 게 좋다라고 돼 있고, 근데 조금 더 이거를 보수적으로 잡으면 3개월 단위. 그래서 1월에 맞았으면 4월, 7월, 10월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는 뭐 6개월에 한 번만 맞아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성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한 연구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3개월, 누구는 3주, 누구는 뭐 괜찮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몸이니까 조심해서 하자 그러면 기준을 제가 어쨌든 세워야 되잖아요. 세워서 알려드려야 되니까 3개월이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섞인 주사는 3개월에 한 번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연구랑 실제는 좀 다르긴 한데 스테로이드 주사는 최신 연구에서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랑 차이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건 52주가 지났을 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니 이렇게 효과가 없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거는 좀 과한 것 같고요. 너무 아플 때는 당연히 소량을 쓸 수는 있지만 이거를 반복해서 하지 말자라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주사, 이제는 카테고리가 다른데 염증을 좀 누르고 통증을 좀 눌러주는 주사 말고 이제 재생을 좀 도모하자. 근데 이 프롤로 주사도 재생 주사 중에 증식 주사라고도 하죠. 가장 대표적이긴 합니다. 근데 안전은 해요. 왜냐면 포도당이랑 뭐 섞으면은 이제 좀 덜 아프라고 마취제 정도만 섞어요. 그래서 안전은 해요. 왜냐면 포도당 우리 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온 새로운 물질이 아니라, 근데 이제 농도를 좀 고농도로 하게 되면 통증이 동반될 수는 있죠. 이거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아요. 안전하고 우리가 병원 가면은 진짜 많이 쓰는 주사예요. 프롤로 주사. 근데 효과가 이게 누구나 좋아지면 참 좋은데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그 질병의 한계이기도 해요. 그 힘줄이 좀 약해지고 그런 거를 주사만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아직은 그 정도 기술은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면서 우리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주사 중엔 대표적으로 프롤로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1, 2주 간격으로 병원마다 다 달라요. 의사마다 다 다른데 1, 2주 간격으로 뭐 2-3번 또는 3-4번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것도 힘줄에 자극을 줘서 재생을 좀 도모하는 그런 주사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재생주사 카테고리에서는 그래도 가장 추천을 할 만한 그런 주사긴 한데 PRP라고 하는데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은 해요. 왜냐하면 내 몸에서 피를 뽑아요. 이렇게 뽑은 다음에 그걸 원심 분리를 해서 혈소판만 농축을 시킨 다음에 나한테 다시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나와서 내 몸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전은 하죠. 근데 좀 아파요. 이게 염증을 좀 일으키는 목적이긴 한데, 이 혈소판 주사할 때 그 혈소판을 우리가 주사할 때 혈소판이 좀 커요. 그 분자량이라고 하는데 크기 자체가 세포 중엔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몸에 들어가면 좀 아픕니다. 그래서 마취제랑 섞어서 하는데 해도 뭐 한 1, 2주는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그 우리가 무작위 뭐 맹검 그 연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높은 단계의 연구를 거쳤을 때도 한 80% 정도에서 10명 했을 때 8명 가까이 효과를 보는 아주 좋은 주사예요. 그래서 조금 아픈 게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거는 힘줄을 회복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주사 중에는 그래도 가장 추천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의료보험이 돼요. 그래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근데 단 의료보험이다 보니까 이게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3개월 동안 다른 치료를 했어요. 근데 효과가 없으면 그때 해라. 그리고 한 번 맞았으면 6개월 간격으로밖에 안 된다. 그 사이에는 내가 맞고 싶어도 돈을 아무리 내도 못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좀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그 의료보험에서 어쨌든 급여 혜택을 일부러 준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연구가 받침이 돼야지만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료 중에서는 그래도 좀 할만하다. 그래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제 수술도 잠깐은 말씀을 드릴 건데, 수술은 6개월 이상 치료해도 효과가 없을 때 제한적으로 시행을 해요.
수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조심스러운 게 환자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오시는데 제가 수술의 시온만 꺼내도 다들 놀래서 막 수술해야 돼요 이렇게 놀라시는데 수술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수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테니스 엘보에서 수술하는 경우는 드물긴 해요. 10%가 안 된다고 하긴 하는데 6개월 정도 치료를 해보고 주사도 많이 맞고 뭐 쉬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도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면은 권하고, 또 하나는 인대가 같이 파열이 됐을 경우에는 수술을 권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뼈에 힘줄이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힘줄이 가장 바깥에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인대가 있고 그 밑에 뼈가 있어요. 그래서 층이 굉장히 가깝고 실제로는 거의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서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힘줄이 좀 손상이 온다 그러면은 힘줄이 하는 일을 인대가 조금 나눠 가져요. 그래서 인대도 무리가 오기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인대도 손상이 좀 가속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줄도 좀 안 좋아지면서 결국 인대까지 다 안 좋아져서 두 개 다 일을 못 해서, 그렇게 되면은 뼈랑 뼈를 연결해 주는 게 인대인데, 인대라는 조직이 약해지니까 뼈랑 뼈가 이렇게 좀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경첩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을 열고 닫을 때 경첩이 굉장히 단단하게 딱 고정이 돼야지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잖아요. 근데 경첩이 조금 느슨해지면은 삐걱삐걱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팔꿈치 힘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인대도 안 좋고 힘줄도 안 좋으면은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 할 때 얘네가 삐걱삐걱 하면서 아프고 소리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짚거나 이런 동작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죠. 힘줄이랑 인대는 다른 얘기긴 한데 두 개 결국 이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뭐 간단은 한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이라고 했는데 주사를 계속 맞을 수 있지만 뭐 치료도 계속 해볼 수 있지만 다른 질병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인대가 괜찮은지, 힘줄만 그런 게 아니라 인대가 괜찮은지도 봐야 돼서 그거는 MRI 같은 아니면 초음파 같은, 그러니까 뼈 말고 다른 조직을 보는 그런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으면은 또 조금 기다려 봐도 돼요. 치료 효과가 없을 때 이제 MRI가 대표적이긴 한데, MRI를 찍어서 인대를 확인해서 이상이 있으면 수술을 권고한다는 거고, 다른 질병을 좀 찾아봐야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팔꿈치 관절염, 뭐 인대, 아까 방금 말씀인 인대 질환, 또 석회, 그 다음에 요글 터널 증후군, 신경 질환인데, 팔꿈치 바깥쪽이나 근처가 아프다고 항상 테니스 엘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질병도 분명히 의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MRI 검사 등 아니면 초음파 이런 것들이어서 하나씩 좀 볼 거예요. 석회는 말 그대로 석회는 칼슘 덩어리가 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요로결석인데, 요로결석은 그 요도에 돌이 낀 거잖아요. 이 팔꿈치 뼈랑 힘줄 거기에도 돌이 낄 수가 있습니다. 돌이 끼면은 이게 되게 아파요. 그 요로결석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석회가 뭉쳐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좀 터져 나오고 그러면은 주변에 염증 반응이 굉장히 세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아픈데 테니스 엘보랑 또 다릅니다. 둘 다 뭐 주사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치료법이 약간 달라요. 그리고 검사에서도 엑스레이를 봤을 때는 딱 그 석회 점점점 하얀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석회는 주치료가 진통소염제가 굉장히 잘 들어서 그걸 하면 되고, 깨서 없애야 돼요. 깨서 흡수를 시켜서 몸으로 다시 칼슘으로 분해해서 없애야 되는데, 이때 이제 체외 충격파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줄로만 계속 생각을 하고 뭐 재생주사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석회가 보인다 그러면 석회로 의심을 하고 석회를 먼저 치료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골 터널 증후군, 이거는 좀 드문 병이긴 한데 여기 이게 신경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테니스 엘보 증상이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테니스 엘보는 여기 팔꿈치 뼈가 딱 아프고, 이 요골 터널 증후군은 이 팔뚝 쪽이 조금 더 아파요. 그리고 좀 뻗쳐서 손등까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 자체가 원래 신경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딱 힘줄 붙는 자리에 뼈만 아픈 게 아니라 뻗칠 수는 있는데 요골 터널 증후군은 확실하게 신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그 대부분이 손목까지 이렇게 뻗치는 증상이 좀 있을 수 있고 테니스 엘보로 의심을 하고 여러 해 동안 치료했는데도 낫지 않을 때는 이런 신경질환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신경질환은 접근법이 당연히 달라요. 신경이 눌리면서 아프기 때문에 신경이 덜 눌리도록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신경이 좀 붓거나 그런 거를 좀 가라앉혀주는 치료를 해야 돼서 주사 위치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이거는 수술 방법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비슷한 증상이 나올 수 있다. 거 다시 말씀드리고 이번엔 추벽증후군인데 요거는 인대가 뼈랑 뼈 사이에 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대가 손상되는 거랑 약간은 다른데 벽이 하나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뼈랑 뼈 사이에 인대가 원래 정상적으로 있는데 이게 좀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뼈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간격이 좁아질 때 인대가 사이에 낑기면서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대가 껴 있는 거고 MRI에서 아주 잘 보입니다. 이거는 좀 치료가 달라요. 아예 관절 안쪽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서 수술할 때도 그 관절 안쪽에 내시경을 보면서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증상도 움직일 때 아픈 게 더 주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표 제가 준비한 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테니스 엘보는 굉장히 흔해요. 뭐 아까 1에서 3%라고 얘기했는데 뭐 경증까지 따지면은 진단 안 되고 그런 것까지는 더 많겠죠. 그래서 굉장히 흔하다. 그리고 대부분 1에서 2년은 가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뭐 테니스 엘보가 와서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병원에 가서 처음에 약을 먹고 물리치료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주사도 맞고 해서 뭐 내가 너무 힘들게 3개월을 치료했어요. 근데 여전히 아파. 그러면은 바로 이제 다른 주사나 뭐 치료를 계속 받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 쉬어가면서 기다려 봐도 되고 다른 질병을 아까 말씀드린 거 뭐 석회도 있고 뭐 관절염도 있고 인대가 중간에 껴 있는 것도 있고 신경통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찾아보면서 한 템포는 좀 쉬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너무 오랫동안 맞으면은 또 꼭 좋지만은 않으니까 그거는 꼭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극단적으로는 뭐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질 수 있다고도 하니까 좀 마음을 너그럽게 갖고 편히 갖고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수술은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운동 알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거 조금씩 해보시면서 관리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 올라온 게 몇 개 있어서 제가 질문에 답변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흥님인데 네. 최근에 운동하다 팔꿈치를 다쳐서 병원에 갔더니 테니스 엘보라고 하던데 완치가 가능한가요? 통증이 약하게 있는데 지금부터 치료해야 하는지 그냥 둬도 낫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 염증이랑 뭐 급성염증, 만성염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처럼 다쳤으면 급성염증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급성염증인 경우는 당연히 이거를 쉬면은 더 빨리 좋아지고 더 좋게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테니스 엘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다른 질병인지는 확인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친 게 심하면은 인대가 직접적으로 힘줄이 아니라 인대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대 찢어진 정도에 따라서는 깁스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좀 쉬면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인 경우에는 주사를 처음에는 한 4주에서 6주 정도는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픈 거는 내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이거를 내 몸에서 스스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괜히 옆에서 뭐 주사를 잘못 놔버리면은 그 반응이 확 사그라들면서 회복이 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는 맞으면 좋기는 한데 이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절대 쓰면 안 되는 그런 금기라고 하는데 금기증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에 골절이 들어가거든요. 골절이라는 건 이제 급성으로 손상된 것 중에 가장 뭐 심한 단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심하게 다쳐서 가장 우리 몸에서 제일 단단한 뼈가 부러질 정도니까. 근데 그거는 급성 반응인데 거기에 스테로이드는 쓰지 말라고 아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기로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주사를 놓으면은 거기 골절이 뼈가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붙는 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금기 중에 두 가지인데 그 하나가 염증이에요. 감염. 염증은 아니고 감염인데 제가 예를 들어 이제 다쳤는데 균이 들어가서 고름이 나와. 근데 거기다 스테로이드 쓰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급성기, 그러니까 다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주사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주사보다는 쉬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특별하게 그 심하게 다친 거 아니고 인대 손상도 심하지 않으면 쉬면은 분명히 완치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해피바이러스님.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취미로 테니스를 하고 있는데 가끔 통증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이럴 땐 쉬어야 하나요? 가끔이라는 게 좀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이 그 빈도잖아요. 그래서 빈도가 테니스를 칠 때마다 아프다. 그러면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테니스 칠 때마다 우리가 힘줄을 쓰는데 테니스가 대표적으로 테니스 엘보, 말이 아예 질병 이름 자체가 테니스 엘보잖아요. 그래서 일으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라켓을 좀 너무 큰 걸 잡던지 여자분들인 경우에는 이제 손이 작은데 그립이 너무 두꺼운 걸 해버리면은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힘줄에 무리가 올 수 있고 또 스윙을 할 때 팔꿈치를 굽힌 채로 너무 이렇게 스냅을 많이 준다 이렇게 되면은 힘줄에도 무리가 갈 수 있어서 폼 교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빈도가 너무 잦다 그러면은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고 가끔이라 그러면은 관리하면서 치실 수 있는데 관리하는 방법에는 그 폼 교정도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통증이 뭐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병원을 한번 가보셔서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손자가 14살입니다. 목뼈 2번, 3번이 탈골되었다고 합니다. 정형외과 수술 없이 도수 치료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신경외과에 가야 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2번이라고 합니다. 2, 3번이 아니고 1, 2번이라고 합니다. 이게 탈골이라는 게 다쳐서인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다친 거에 대한 외상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이건 이제 테니스 엘보랑 관련은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라서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척추 쪽은 당연히 배우긴 했는데 수술까지는 많이 해보진 않아서 그래서 1, 2번 탈골은 외상이면은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타고난 경우가 종종 있어요. 14살이라 그러면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게 좀 위치 자체가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수술을 밖에는 답이 없고 증상이 없다 그러면은 도수 치료나 이런 거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무리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수 치료로 1, 2번 뼈가 탈구된 거를 다시 붙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경외과나 척추정형외과 두 개 과에서 다 보니까 거기 선택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르라보님 오른쪽 손목이랑 팔이 아파서 식사할 때 젓가락질이 좀 힘든데 왜 그런가요? 손목이랑 팔이 아파서 식사할 때 젓가락질이 좀 힘든데 손목이랑 팔 이게 손목이랑 팔이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팔이라는 게 이제 여기 손끝에서부터 이 어깨까지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어딘지가 좀 중요하긴 한데 젓가락질이 좀 힘들다고 하신 거를 봐서는 주로 이 아래쪽 팔인 것 같아요. 그 팔뚝이라 그러죠. 팔뚝이랑 손목인 것 같은데 젓가락질이 힘든 게 힘이 빠지면서 아니면 저리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한 통증인지에 따라 좀 다릅니다. 통증이라 그러면은 테니스 엘보일 수 있을 것 같고 테니스 엘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고 옆으로 향하게 할 때 하면서 뭘 할 때 아픈 거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거 말고 이제 손이 저리거나 힘이 빠질 수 있어요. 젓가락질이라는 거를 이제 뭐 정말 젓가락질만 그렇다 그러면은 젓가락질은 굉장히 좀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건 신경이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눌리거나 그래서 신경이 손상이 되면은 그 젓가락질 같이 미세한 동작이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K2가 시럼 토탈 프로테인 레벨을 많이 낮춘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생리학 쪽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내과나 이런 쪽이 또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는 거라서 이거는 답변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고래밤님, 왼쪽 팔 뼈 마디마디가 너무 아파요. 진통제로 버티고 있는데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뼈 마디마디가 아프다. 그 관절이 이제 뼈 마디가 관절이잖아요. 그래서 관절이 다 아프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특정 뭐 손목이 아파요, 팔꿈치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관절이면은 이제 우리가 단발성, 그러니까 단일 관절염이 있고 다발성 관절염이 좀 나눠요. 근데 한 군데만 아픈 거는 퇴행성 변화 많이 쓰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관절염, 골관절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의 가능성이 좀 높은데 다발성 관절염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좀 다른 질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질문이 간단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좀 추측해서 할 수밖에 없긴 하는데 왼쪽 팔이고 뼈 마디마디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의심할 수 있는 그래도 흔한 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서 왼쪽 팔을 많이 쓰시는 일을 하든지 왼쪽 팔을 뭐 주로 힘이 더 많이 가는 일을 하시면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연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깨만 뭐 어깨에서 시작돼서 다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깨 쪽으로 먼저 가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말고 또 하나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이 다발성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질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신 질환에 해당이 되고 내 몸에서 그 몸 안에 항체가 있거나 뭐 그래서 내 몸을 공격하는 항체, 자가 면역이라 그러죠. 면역 반응이 내 몸이 아닌 거에 생겨야 되는데 내 몸이고 원래 내가 갖고 태어난 건데 거기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걸 자가 면역 반응이라 그래요. 근데 자가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럽니다. 그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뭐 아니면 루푸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발성 관절염. 그래서 내 관절들을 여러 개를 공격하니까 여러 관절이 아플 수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정형외과나 류마티스 내과를 가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 더 박정택님. 테니스 엘보 힘줄이 뼈를 뜯어서 뼈가 자라났다고 합니다. 수술해야 될까요? 힘줄이 뼈를 뜯어서 뼈가 자라났다. 이거가 이제 아마 해석을 해보자면은 그 뼈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힘줄이 손목이랑 손가락을 펴는 힘줄이 여기 붙어 있는데 일을 많이 하면 힘줄이 항상 힘이 걸리고 그 힘줄이 결국 뼈도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러면 뼈는 좀 특징이 있는데 힘을 받는 쪽으로 자라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쪽으로 뼈가 자라요. 그리고 뼈 우리 마디 두꺼워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연세 좀 드신 분들 아니면 손가락에 그 퇴행성 관절염 있는 분들 뼈 마디가 굵어지잖아요. 그게 실제로 뼈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는 힘을 받는 쪽으로 자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힘줄을 힘줄이 그 뼈를 잡아당겨서 뼈가 그쪽으로 자라난 걸로 보이고 그 뼈 때문에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뼈는 뭐 우리 관절염 있다고 다 수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관절염이 있는 거고 근데 그걸로 미뤄 봤을 때는 꽤 힘줄이 손상이 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도 증상이 좋아지지가 않고 MRI나 이런 검사를 했는데 힘줄 손상이 심하면서 인대 손상까지 있으면은 수술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뼈를 뜯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다른 힘줄을 인대를 수술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반도엔나 복두봉님 테니스 엘보로 2달 정도 테니스를 쉬고 있는데 처음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았을 때랑 2달째 치료한 지금이 똑같은데 왜 그런가요?
이게 2달 동안 충격파를 받으셨다는 것 같은데 똑같은 게 2달 정도를 뭐 예를 들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 그러면 거의 8번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환자분한테 이게 충격파를 해봤는데 효과를 저는 한 2~3번 내로 온다고 봐요. 그래서 효과가 없으면은 이제 검사를 해보시던지 아니면 치료 단계를 올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사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초음파나 이런 걸 해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뭐 단순히 테니스엘보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질병이 숨어 있는 게 있는지 보던지 아니면 주사로 넘어가는 단계를 높인다는 거는 이제 내 몸에 직접 뭘 찔러 넣는 건 당연히 좀 더 그 단계가 높은 치료겠죠. 그 마지막이 수술인 거고. 그래서 주사 같은 걸로 넘어가는 거를 한번 치료를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질병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치료 효과가 이게 본인한테는 별로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뽀빠이님 다음 질문이 프롤로 주사는 자주 맞아도 되나요? 프롤로 주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치료기는 해요. 예를 들면 그 아까 스테로이드에 비하면 훨씬 안전하긴 한데 이것도 결국에는 고농도 포도당을 주로 쓰는데 포도당 농도는 다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10에서 20% 사이를 씁니다. 근데 우리 몸에는 이제 가장 안전한 건 5%인데 그보다 좀 높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맞는 거는 위험할 수는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의견이니까 이건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주로 4회 미만으로 하고요. 2, 3회로 제한하는 경우가 저는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의 의견이고 뭐 의사들마다 다 달라서 그 담당 의사분이랑 좀 상의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테로이드 부작용인 석회는 어디가 석회되는 건가요? 석회화가 되는 거는요. 그 일반적으로 힘줄 부위죠. 그러니까 석회가 가장 잘 생기는 부위가 주로 힘줄이어서 힘줄의 세포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건 좀 너무 또 원론적인 얘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그 힘줄 세포가 좀 변형이 되면서 석회 세포로 바뀌는 경우가 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인 경우도 있고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석회 칼슘 성분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칼슘 성분이 이제 침착이 되는 거라서 뭐 꼭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아니고 그냥 생기는 경우가 원래는 더 많죠. 그래서 아까 넘어간 게 연보라 님이 병원 추천 좀 해주실 수 있냐고 했는데 병원 추천은 사실은 이게 방송이라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신경외과나 정외과에서 그 경추 전문으로 하는 분들한테 가시면은 찾아보면 몇 분 안 계셔요. 그래서 그쪽으로 찾아가시면은 치료 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만, 네. 뭐 긴 시간 50분 벌써 됐네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이랑 그 서적들이랑 연구 결과들을 좀 버무려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셔서 치료를 받아보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